수백 년간 영국의 일부로 살아오면서도 여전히 자신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잃지 않은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스코틀랜드죠. 이 땅은 하이랜드의 험준한 산맥부터 로우랜드의 평온한 평야까지 품고 있으며 현재는 영국 연방의 두 번째로 큰 구성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나라가 18세기 초까지는 완전히 독립된 주권 국가였다는 사실이죠. 수세기에 걸친 치열한 전쟁과 정치적 격변,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려는 끊임없는 의지가 오늘날의 스코틀랜드를 만들어냈습니다. 지금부터 켈트족 부족들의 터전에서 현재 세계에서 가장 강렬한 문화적 정체성을 지닌 나라 중 하나로 변모해온 놀라운 여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현재의 스코틀랜드가 될 이 땅에는 이미 10,000년 이상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초기 거주민들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기록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죠. 당시 유럽 전역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이들은 유목 생활을 하며 사냥과 채집으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약 6,000년 전부터 농업이 시작되면서 점차 고정된 공동체를 형성하게 됐죠. 이런 초기 정착촌들 중 일부에서는 루이스 섬의 칼라닛이나 스테네스의 거대한 돌기둥들과 같은 놀라운 거섭 구조물들이 세워졌습니다. 이것들은 종교적 의식이나 제례를 위한 장소로 사용됐습니다. 스코틀랜드에 대한 최초의 문자 기록은 원주민이 아닌 외부인에 의해 남겨졌으며 기원전 325년경 마살리아 출신의 그리스 지리학자 피테아스가 브리튼 섬 전체를 항해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는 이 섬 전체를 알비온이라고 불렀지만 가장 북쪽 지역은 오르카데스라고 명명했죠. 이 이름은 나중에 오크니 제도의 명칭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브리튼 제도에 대한 더 자세한 지식은 해협 건너편에서 온 로마인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서기 43년 처음 이 섬의 남쪽 지역을 정복한 후 그들은 이후 수십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북진했고 71년에는 현재의 남부 스코틀랜드 지역에 진입했습니다. 로마인들은 80년대에 브리타니아의 새로운 총독 그나이우스 율리우스 아그리콜라 휘하에서 스코틀랜드를 더욱 깊숙이 탐사했습니다. 이는 섬 전체를 로마의 지배하에 두려는 야심의 일환이었죠. 이 시점에서 많은 토착 부족들은 이미 로마의 권위에 굴복했지만 칼가쿠스라는 족장이 이끄는 칼레도니아족은 계속해서 저항했습니다. 브리타니아에서 마지막으로 정복되지 않은 부족을 제압하기로 결심한 아그리콜라는 군단을 이끌고 스코틀랜드 북동부로 진군했습니다. 84년 몬스그라우피우스 전투에서 칼레도니아족을 결정적으로 무너뜨렸죠. 전투 후 로마인들은 이 지역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일련의 요새와 망루를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만에 로마군이 남쪽으로 철수하면서 이런 시설들 상당수가 버려지게 됐습니다. 이런 철수는 험준한 지형을 관리하는 데 드는 경제적, 군사적 비용과 상대적으로 미개발된 땅에서 얻는 이익 사이의 균형을 고려한 여러 요인의 결합으로 보입니다. 87년까지 로마 통치에 계속 맞서는 호전적인 민족들이 거주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이죠. 로마의 점령은 주로 남부 고원지대에 국한됐고 1세기 말까지 북쪽 경계선은 포스강과 소웨이만 사이의 선으로 그어졌습니다. 이 경계는 나중에 122년에 시작된 하드리아누스 성벽 건설로 확실히 표시됐죠. 스코틀랜드에서 철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인들은 패배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했고 141년경부터 성벽 너머로 군사 원정을 계속했습니다. 그들은 일시적으로 남부 스코틀랜드를 재점령하고 포스강과 클라이드강 사이에 안토니누스 성벽으로 알려진 새로운 요새선을 건설했죠. 하지만 이것 역시 160년 직후에 포기됐고 로마인들은 다시 후퇴했습니다. 그 후 몇 세기 동안 스코틀랜드에서 추가 작전이 수행되긴 했지만 로마의 북쪽 경계는 제국이 브리타니아에 존재하는 나머지 기간 동안 하드리아누스 성벽에 고정됐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로마의 간헐적 존재는 4세기 후반 픽트족의 등장과 일치했는데 이들은 포스강과 클라이드강 북쪽에 살았던 켈트족 부족 연맹으로 칼레도니아족의 후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북부 브리타니아 지배력이 약해지고 있었고 여러 야만족 집단이 로마가 점령한 영토를 침입하기 시작했죠. 픽트족은 북쪽에서 하드리아누스 성벽을 공격했고 게르만족 섹슨족은 북해를 건너 동쪽에서 약탈했으며 아일랜드에서 온 선원들도 서해안을 따라 침입했습니다. 이 마지막 집단인 스코티족은 이 지역에 가장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고 결국 410년 로마가 영국에서 철수한 후 스코티아 또는
스코틀랜드라는 이름을 갖게 될 국가를 탄생시켰습니다. 이런 다양한 야만족 부족들은 이 지역 전체에 각자의 독특한 왕국을 세웠습니다. 다양한 고대 켈트어를 사용했던 픽트족은 북동쪽에 포르트레 왕국을 형성했고, 고대 영어 형태를 사용했던 앵글로색슨족은 남동쪽에 베르니키아 왕국을 세웠죠. 브리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남서쪽에 스트레스클라이드 왕국을 세웠고, 게일어를 사용하는 스코트족은 서쪽에 달리아다 왕국을 형성했습니다. 이 시기에 영국 제도는 563년 심각한 종교적 변화를 겪었습니다. 아일랜드 수도사 성 콜룸바가 바다를 건너 스코틀랜드 서해안의 외딴 섬에 아이오나 수도원을 설립한 것이죠. 이 수도원 공동체는 다음 세기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교 신앙에서 기독교로의 개종운동의 영적 중심지가 됐습니다. 이런 왕국들은 공통된 신앙을 공유했지만 정치적 차이는 유지했고, 그 결과 한 왕국이 다른 왕국에 대한 일시적 우위를 확보하면서 수세기 동안 거의 끊임없는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안정한 힘의 균형은 793년 새로운 침입자들이 스코틀랜드 해안에 도착하면서 깨졌습니다. 바이킹 시대는 고립된 기독교 수도원들, 특히 아이오나와 린디스판의 수도원들에 대한 잔혹한 습격으로 시작됐죠. 이런 초기 공격은 그 후 몇 년 동안 빈도와 강도가 증가했습니다. 9세기 초 오크니, 셰틀랜드, 서부 제도에 영구 노르드족 식민지가 설립되면서 849년까지 혼합 노르드 갈릭 제도 왕국을 형성했습니다. 바이킹의 압박으로 갈릭 왕국 달리아다는 840년대에 케네스 메갈핀의 지도하에 핑트 왕국 포르트레와 합병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메갈핀의 성과는 10세기 초 알바 왕국의 건국으로 이어졌고, 이는 11세기 말 스코틀랜드 왕국의 출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죠. 이 왕국은 스트레스클라이드의 영토와 노선부리아의 일부를 흡수하여 남쪽의 앵글로색슨 왕국들과 국경을 형성했는데, 이 시점까지 이들은 합병되어 잉글랜드 왕국을 형성했습니다. 11세기는 스코틀랜드 역사에서 중추적인 시대였으며, 이후 200년 동안 왕국을 통치하게 될 둔켈드 왕조의 부상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 동안 점점 더 많은 외국의 영향이 스코틀랜드 정치에 느껴지기 시작했는데, 특히 1066년 잉글랜드에 대한 지배력을 확립한 후였죠. 정보왕 윌리엄은 북쪽으로 진군해 멜컴 3세를 자신의 권위에 복종시켰습니다. 일부 노르만 기사들이 스코틀랜드 궁정에 합류하면서 새로운 영향을 도입했고, 이로 인해 노르만 봉건 관행이 채택됐으며, 그 후 스코틀랜드는 남쪽 이웃의 권력 역학과 돌이킬 수 없게 연결됐죠. 그런데 스코틀랜드가 이 시기에 잉글랜드의 영향만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부 제도들은 초기 노르드족 정착민들의 후손들의 지배하에 남아 있었고, 1098년 공식적으로 노르웨이 왕국의 일부로 인정됐죠. 13세기의 스코틀랜드는 노르웨이가 이런 영토에 대한 지배권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지만, 1263년 대규모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야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3세가 1266년 퍼스 조약에 서명하여 제도들과 맨 섬의 합병을 성공적으로 협상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영토 통합에도 불구하고 1286년 알렉산더 3세의 때 이른 죽음은 스코틀랜드를 왕위 계승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12세기에 등장한 클랜 시스템이 불안정성에 기여했고, 14명의 왕위 계승자가 있었는데 가장 강력한 후보자는 6세였죠. 스코틀랜드 귀족들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잉글랜드의 에드워드 1세에게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스코틀랜드가 잉글랜드 왕관의 봉건적 속국이라는 적 인정을 얻어낼 기회로 이용했고, 1292년 존 베일리오를 새로운 왕으로 선택했습니다. 에드워드는 얻은 양보를 더욱 활용하여 스코틀랜드의 군주제와 독립을 약화시켰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스코틀랜드는 프랑스와 동맹을 맺었는데, 이것이 잉글랜드의 추가 침략으로부터 보호를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였죠. 하지만 이런 희망은 1296년 에드워드가 스코틀랜드를 침공하여 왕국을 점령하면서 곧 무너졌습니다. 그의 정복에서 가장 상징적인 행위 중 하나는 스코틀랜드 군주들의 신성한 대관식 돌을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으로 옮긴 것이었습니다. 에드워드는 자신의 권위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이를 대관식 의자에 포함시켰죠. 잉글랜드의 점령에 대응하여 윌리엄 월리스가 이끄는 스코틀랜드 귀족 집단이 군대를 일으켜 스코틀랜드 독립전쟁으로 역사에 알려진 일련의 갈등을 시작했습니다. 월리스는 1297년 스털링 브리지 전투에서 주목할 만한 승리를 거뒀지만, 다음해 전투에서 에드워드 왕에게 패배했죠. 강제로 숨어야 했던 월리스는 결국 1305년에 체포되어 런던으로 끌려가
처형됐습니다. 월리스가 에드워드에게 충성을 맹세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역자로 처형됐죠. 월리스가 죽은 후 로버트 더 브루스가 1306년에 스코틀랜드의 왕으로 즉위하고 잉글랜드 지배에 대한 투쟁을 계속했습니다. 1314년 베녹번 전투에서의 결정적인 승리는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확보했고 1328년까지 갈등의 첫 번째 단계를 종료하는 데 도움이 됐죠. 하지만 스코틀랜드 왕관의 또 다른 계승 위기의 일환으로 1332년에 전쟁이 다시 발발했습니다. 갈등은 1357년 조약으로 종료됐는데 이는 1346년 네빌스 크로스 전투에서 포로로 잡힌 후 런던에서 포로로 잡혀있던 로버트 브루스의 아들 데이비드 2세가 석방된 후였죠. 독립이 확립되면서 스코틀랜드는 1371년 로버트 2세가 스튜어트 왕조를 건국하면서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왕조는 향후 300년 동안 스코틀랜드와 후에 영국 역사를 지배하게 됩니다. 15세기가 시작되면서 스코틀랜드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로 지리적으로 부상했지만 1400년대 초에 맨 섬에 대한 지배권을 상실했죠. 1468년 제임스 3세가 덴마크의 마가렛과 결혼하면서 오크니와 셰틀랜드 제도를 받으면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영토 확장을 이뤘습니다. 에든버러시 역시 1437년에 국가의 수도가 되면서 중요성을 얻었고 스쿤이 대관식 장소로서 담당했던 역사적 역할을 대체했죠. 16세기 초 스코틀랜드는 다시 한번 잉글랜드와 전쟁에 휘말렸습니다. 1513년 제임스 4세는 남쪽 이웃을 침공했지만 플로덴필드 전투에서 참패했죠. 스코틀랜드 군대는 심각한 타격을 받았고 제임스 4세 자신도 전사하여 전투에서 죽은 마지막 영국 군주가 됐습니다. 그의 아들이자 후계자인 제임스 5세도 1542년 소레이모스 전투에서 참패를 당했습니다. 이런 갈등들은 1534년 종교개혁의 일환으로 당시 유럽을 휩쓸고 있던 종교적 격변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죠. 잉글랜드의 헨리 8세는 가톨릭 교회와 결별하고 자신의 잉글랜드 성공회를 설립하여 가톨릭 스코틀랜드와 가톨릭 프랑스 간의 역사적 동맹을 약화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헨리는 스코틀랜드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자신의 아들 에드워드 왕자와 젊은 스코틀랜드 여왕 메리 사이의 결혼을 강요하기 위해 거친 구애로 알려진 잔혹한 캠페인을 시작했죠. 전쟁은 1551년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메리 여왕은 프랑스로 보내져 1558년에 프랑스 왕위 계승자인 프랑수아 2세와 결혼했습니다. 그들의 결합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560년 프랑수아가 죽고 메리 여왕은 스코틀랜드로 돌아왔지만 자신의 조국이 프랑스와 관계를 끊고 이미 개신교를 받아들인 것을 발견했죠. 메리 여왕의 통치는 정치적 혼란에 시달렸는데 그녀는 여전히 가톨릭 신자였지만 개신교 개혁을 뒤집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녀의 가톨릭 지지자들과 개신교 경쟁자들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했죠. 음모와 반란 속에서 그녀는 결국 1567년에 어린 아들 제임스 6세에게 양위해야 했습니다. 곧이어 젊은 왕에게 충성하는 세력과 나중에 잉글랜드로 피난을 갔을 때 여전히 그의 어머니를 지지하는 세력이 싸우는 내전이 뒤따랐습니다. 메리 여왕은 사촌인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투옥됐고 결국 반역죄로 처형됐죠. 그의 어머니의 운명에도 불구하고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는 1603년 엘리자베스가 죽자 잉글랜드 왕위를 물려받아 두 나라의 왕이 됐습니다. 왕관의 연합을 통해 이것은 왕조적이고 개인적인 연합이었지만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는 각자의 정부와 법률 시스템을 갖춘 두 개의 별도 왕국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는 왕실 궁정을 런던으로 옮겼고 그 이후로 스코틀랜드의 군주제는 잉글랜드 수도에 기반을 두게 됐죠. 스코틀랜드와 군주제 사이의 정치적 거리는 1625년 왕위에 오른 제임스의 아들 찰스 1세의 통치 기간 동안 더욱 벌어졌습니다. 1637년 스코틀랜드의 잉글랜드식 기도소를 강요하려는 그의 시도는 특히 장로교 스코틀랜드 언약도들 사이에서 광범위한 불안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찰스가 이런 반대를 억압하려고 했을 때 그는 의도치 않게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아일랜드를 14년 동안 휩쓸게 될 더 광범위한 갈등을 촉발했죠. 삼왕국 전쟁에서 처음에는 언약도들이 찰스와 그의 왕당파 지지자들에 맞서 잉글랜드 의회파와 동맹을 맺었지만 스코틀랜드의 모든 사람이 반란을 지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하이랜드 클랜이 왕에게 충성을 유지했고 1649년 찰스 1세가 처형된 후 무장 저항을 벌였죠. 스코틀랜드는 즉시 그의 아들 찰스 2세를 합법적인 군주로 망명 중에 왕으로 선포했지만 이런 도전은 1650년
올리버 크로웰의 군대에 의한 잉글랜드의 침략으로 이어졌습니다. 같은 해 던바 전투에서 스코틀랜드가 결정적으로 패배하는 결과를 가져왔죠. 1652년 스코틀랜드는 올리버 크로웰의 지도하에 잉글랜드 및 아일랜드와 함께 영연방에 편입됐지만 크로웰이 죽고 그의 정권이 붕괴된 후 찰스 2세는 1660년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의 왕으로 복위했습니다. 1685년 그가 죽자 왕관은 그의 형제인 로마 가톨릭교도 제임스에게 넘어갔고 그는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7세와 잉글랜드의 제임스 2세가 됐죠. 그의 통치는 두 왕국 사이에 종교적 긴장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가톨릭 교도를 주요 정부 직위에 임명했고 1688년 그의 아들이 태어난 후 대부분이 개신교도인 대중에게 가톨릭 왕조가 다시 강요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확산됐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잉글랜드 정치인 집단이 오렌지공 윌리엄을 초대했는데 그는 제임스의 개신교도 사위이자 조카였습니다. 윌리엄은 네덜란드 군대와 함께 잉글랜드 남부 해안에 상륙하여 제임스를 프랑스로 망명하게 만들었죠. 윌리엄과 그의 아내 메리가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를 공동 통치하는 동안 두 사람에 대한 지지가 널리 퍼졌지만 스코틀랜드의 상당 부분, 특히 고지대는 제임스의 대의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의 왕위 주장과 그의 후손들의 주장은 자코바이트주의로 알려지게 됐고 이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불타오를 일련의 봉기를 촉발했죠. 시간이 흐르면서 17세기 후반 스코틀랜드는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했고 경제를 다각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촉발됐습니다. 잉글랜드의 수익성 높은 해외 식민지의 성공을 재현하고자 노력하면서 은행가이자 상인인 윌리엄 패터스는 파나마 지역에 스코틀랜드 식민지를 건설하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죠. 다리행 계획은 스코틀랜드 사회의 모든 계층에서 막대한 재정 지원을 받아 당시 국가부의 거의 5분의 2를 흡수했습니다. 하지만 파나마 정글의 황량한 환경으로 인해 대부분의 정착민이 목숨을 잃었고 살아남은 식민지 주민들은 계획을 완전히 포기하고 1700년까지 스코틀랜드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다리엔 계획의 붕괴로 18세기 초 스코틀랜드는 더욱 심각한 경제 위기에 빠졌고 많은 사람이 잉글랜드와 더 긴밀한 정치적 경제적 관계를 고려하게 됐죠. 그 결과 1707년 스코틀랜드 의회는 연합 조약을 비준하여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왕국을 단일 정치적 실체로 합병했습니다. 첫 번째 통치자엔 여왕이 이끄는 그레이트 브리튼 왕국이었죠. 경제적 안정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합은 스코틀랜드에서 광범위한 반대에 부딪혔고 많은 사람이 이를 수세기간의 주권에 대한 배신으로 여겼습니다. 이런 불만이 새로운 자코바이트 봉기를 불러일으켰는데 특히 1715년에는 옛 왕위 요구자로 알려진 제임스 프랜시스 에드워드 스튜어트를 지지했습니다. 새로 즉위한 하노버 왕조의 조지 1세로부터 왕위를 되찾기 위해 반란을 일으켰지만 자코바이트 군대가 쉐리프뮤어 전투에서 패배하여 제임스가 프랑스로 망명했죠. 1745년에도 자코바이트 반란이 이어졌고 이는 가장 중요한 반란으로 제임스의 아들인 보니 프린스 찰리로 더 잘 알려진 찰스 에드워드 스튜어트가 이끌었습니다. 자코바이트 군대는 처음에는 에든버러를 점령하는 등 놀라운 성과를 거뒀지만 그들의 캠페인은 결국 1746년 컬로든 전투에서 재앙으로 끝났죠. 이는 자코바이트 대의를 완전히 끝냈을 뿐만 아니라 영국 영토에서 벌어진 마지막 치열한 전투가 됐습니다. 반란 실패 후 영국 정부는 반란을 억제하기 위해 엄격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자코바이트의 핵심 지지 기반이었던 하이랜드 클랜 시스템을 해체했고 클랜 족장들은 전통적인 권한을 박탈당하고 상업적 토지 소유자로 전락했죠. 이런 격변에도 불구하고 18세기 후반 스코틀랜드는 지적, 경제적, 과학적 진보의 중심지로 부상했습니다. 스코틀랜드 계몽주의는 시인 로버트 번스와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를 포함하여 국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일부를 낳았습니다. 후자에 져서 국부로는 19세기 초 현대 경제 이론의 기초를 마련했죠. 스코틀랜드는 급속한 산업화를 겪었고 미래의 경제적 번영을 형성할 번창하는 금융 부문의 등장과 함께했습니다. 19세기에 스코틀랜드가 주요 산업 강국으로 변모한 것은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인구는 1801년 163만 명에서 세기 말에는 450만 명 이상으로 증가했죠. 많은 사람이 에든버러와 글래스고 같은 빠르게 확장하는 도시 중심지와 남서부에서 북동부까지 뻗어 있는 산업지대에서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산업화는
고용과 경제 성장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심각한 사회적 과제도 안겨줬죠. 도시의 과밀하고 비위생적인 생활 환경으로 인해 질병이 만연하고 사망률이 높아져 많은 스코틀랜드인이 해외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했습니다. 19세기 동안 약 210만 명이 북미와 호주로 이주했습니다. 20세기 초 스코틀랜드는 영국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이자 대영 제국 내에서 가장 산업화된 지역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됐죠. 클라이드강 유역은 세계 조선업의 중심지였고 석탄 채굴, 철강 생산, 중공업이 중부 벨트 전역에서 번성했습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스코틀랜드는 인구 대비 매우 많은 병력을 전장에 투입했고 스코틀랜드 연대는 플랑드르의 참혹한 전투에서 막대한 희생을 치렀습니다. 그러나 전간기에는 중공업의 급격한 쇠퇴로 실업률이 치솟으며 지역 경제가 심각한 어려움에 빠졌죠. 제2차 세계대전은 스코틀랜드의 산업 생산을 잠시 되살렸지만 1940년대 후반에 이르러 영국 전역과 마찬가지로 전통 산업의 쇠퇴가 돌이킬 수 없는 흐름으로 굳어졌습니다. 20세기 후반에도 스코틀랜드는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계속 겪으며 웨스트민스터 중앙정부에 대한 자율권 확대 요구가 한층 강해졌습니다. 결국 1999년 거의 300년 만에 분권화 협정에 따라 스코틀랜드 의회가 공식적으로 재소집되었고 보건, 교육, 사법 등 핵심 분야에서 독자적 권한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스코틀랜드는 영국이라는 더 큰 정치 구조 안에서 자신이 어떤 위치에 서야 하는지 어떤 미래를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꾸준히 던져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오랜 논쟁의 중심에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의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스코틀랜드는 다시 독립국가가 되어야 할까?